좀 그렇잖아. 근데 내가 당장 죽어도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내가 죽는 걸 원치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 사람 봤을 때 우리 아버지는 못 믿을 거야. 개그맨들의 저절로 지식 쌓이는 방송 김인석, 김영삼, 윤성호의 계절지방 시즌3. 그러니까 저 장우씨 배하고 저희 배하고 두 배 합치면 쌍봉낙타야.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식을 위한 지식 전쟁사 문명사 세계사의 장옹입니다. 이 정도면 좋은 목소리 아닙니까? 네. 이 방송을 듣는 방송 관계자 여러분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전 싸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안흥구의 유스 하청공장. 안녕하세요. 안흥구의 뉴스 하청공장 10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저기 일확천금 얘기하고 나니까 일주일 일하기도 싫고 어떻게 별로 안 땡기더라고요. 저 이동영 씨 연락 안 왔나요? 세월권요? 네? 이동영 씨가 일확천금 그거 방송 들었대. 듣고 자기도 지금 다음번에 자기 사연 소개해주래. 일확천금 사연으로 소개를 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네네. 네, 이미 뭐 소개하셨으니까 우리 웅이 형님. 팟캐스트 전쟁사 문명사 세계사를 진행하고 있는 청장님의 오른팔, 그다음에 위원장님의 왼팔 개그맨 장홍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네네. 저는 전쟁사 문명사 세계사를 열심히 듣고 있는 민경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레옹 치과를 갈 예정으로 있는 역시.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진짜 실력 좋으니까 한번 가세요. 네네. 네. 생이를 다 뽑아서 틀니를 바꿔드려요. 그러진 않고요. 제가 수술 잘합니다. 사랑니 발치랑 임플란트랑 아주 잘합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오시고. 좀 원래 제 자랑 안 하는데 좀 경기가 안 좋아요. 군대 있을 때도 군의관으로 갔는데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 포경수술 전문으로 되게. 군의관으로 갔다 아니요, 오셨어요? 저 군대 면제입니다. 저 척추 안 좋아가지고요. 잠깐 들어갔다 나와서 면제. 일단 허리 아픈 사람 이빨부터 빼고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실은 허리 아픈 사람 이빨 뽑아버리면 모든 허리의 고통은 잊혀집니다. 그래요? 그럼요. 이빨 아픈 것 때문에 다른 고통은 다 잊혀집니다. 아니 내가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 사촌 누나한테 들은 얘기인데 애 낳는 고통의 아픔보다 이 아픈 게 더 아프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만큼 아픈 거래요. 이 아픈 게. 네. 그렇지만 또 안 아프게 잘 뽑는 치과가 있다더라고요. 레옹 치과. 레옹 치과. 네. 아니 그건 정확히 얘기해요. 저 사랑니가 4개가 났는데 다 김영삼 박사한테 가서 뽑았어요. 레옹 치과 가서. 그래요? 사랑니는 안 그래도 전국 1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임플란트 잘한다고 좀 해줘. 임플란트 최고죠. 저희 어머님도 저기 김영삼 치과 여기 레옹 치과 가서 임플란트 하셔가지고 지금 연세가 거의 70이 넘으셨는데 지금 그 소고기 툭불 같은 거 안 드세요. C 마이나 타이어 같은 고기 있죠. 그거 드세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지금 형편이 안 돼 보이니까 모두 저를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미국 집에 한번 놀러 가죠. 그래. 감사드리고요. 예, 우선 이제 오늘은 저희 같은 쪼무레기 치과 말고 크게 놀아야죠. 우리가 뭐 사는 건 팍팍해도 노는 건 크게 놀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뭐 어디를 다뤄볼까? 현대 정도는 다뤄봐야죠. 뭐 우리가 뭐 그동안에 뭐 대신 이런 거 하니까 청취자분들이 에이 그 중소기업 다루고 그러냐고. 지금은 현대가 중소기업이죠. 그런가요? 왜냐면 다 뺏기고 이제 엘리베이터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이제 현대증권 그동안에 우리가 조금 산발적으로 이야기를 해왔는데 어떻게 그 매각 과정이 한 3단계 정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 매각 과정을 한번 좀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그렇게 활용해보죠.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 이제 첫 번째로 현대상선이 언제부터 재정적 위기를 겪기 시작했나? 이게 좀 궁금하기도 해요. 왜 그 잘 나가던 회사가? 한 그때 당시가 2011년 말. 사실은 10년부터 시작은 됐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구조조정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게 아마 201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2012년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예. 이명박 정부가 끝나고 박근혜 예. 정부가 들어온 게 2012년 12월에 대선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은 되게 어려워지기 시작했죠. 예. 아니 근데 그 사실 너무 큰 회사잖아요. 근데 이제 그 큰 회사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 게 우리가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면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실은 부채 비율이 한 100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1000%. 예. 1000%를 뭔 말이에요? 내가 100만 원 있는데 1000만 원 빌려 사업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우량한 회사 정도라 그러면 한 부채 비율 한 200% 이내의 기업들은 되게 우량하다고 보는데요. 그럼 내가 100만 원이면 예. 200만 원 빌려서 예. 그냥 300만 원짜리 사업하고 있는 거. 예. 그게 그 정도면 우량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이제 좀 재무 비율이 안 좋다고 보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 상선이나 이런 해운 회사들은 그거보다는 좀 더 높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배를 다 빌려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채 비율이 200%보다는 좀 더 높을 수 있는데 자기 배가 아니고 빌려서 예. 하는 건가 보요. 그래도 불구하고 1000%가 넘었다는 건 좀 사실은 좀 굉장히 심각한 수준까지 간 거죠. 900% 1000%그 정도 육박했습니다. 그 당시. 그럼 이제 또 궁금한 게 그 당시 이제 현대상선은 뭐 예를 들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을 영입해가지고 예. 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뭐 정황 이런 건 아예 없었나요? 그러면? 사실은 현대상선 사회이사들을 면면히 살펴보면요. 당시에 그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사람들이 사실은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전준수 사회이사 같은 경우에는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국가미래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활동하셨고요. 2007년도에 현대상선 사회이사로 영입이 되셨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도 뭐 굉장히 많이 있지만 사실 그 현대상선 말고 현대상선 계열사만 보더라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그 정강 예. 개인회사 저기 가족회사 정강에 투자한 현대저축은행 맞죠. 현대저축은행의 대표이사가 이계천 씨인데요. 그 당시 박근혜 정부 초대 국정기획수석인 유민봉 네. 수석의 처남이고요. 이분은 최순실 씨가 공천을 했다는 그런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죠. 예. 그리고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이분은 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금융권 인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도 알겠는데요. 지난번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실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들, 네. 그때 한국거래소 이사장님께서 삼성이 그 상장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다. 그때 타이밍도 기가 막히게. 예. 그때 그 이사장님이 제가 노조위원장을 할 때 사장님이셨어요. 사실 현대증권의 최경수 사장님인데요. 그분은 조달청장님을 하셨고 이명박 대통령 초대 비서실장을 하셨던 유우익 비서실장의 그 후배로 알려져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그 안종범 현대증권 사회이사도 현대증권에 있었고요. 이분도 사실은 국가미래연구원의 일원입니다. 그리고 또 현대증권에 이분은 뭐 잘 모르실 거예요. 그 회장님이 한 분 오셨었어요 예전에. 저하고는 충돌을 크게 냈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노조위원장을 하면서 사실 모욕으로 처벌을 그때 한번 받았는데요. 당시에 김중웅 회장님이란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10년을 하신 분이 있어요. 김정념 씨라고. 그분의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현대그룹은 박근혜 정권에다가 살아나려고 줄을 엄청 낸 거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대북 사업을 하고 굉장히 진보적인 회사이고 사실 뭐 그런 이미지로 다 알려져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정몽원 회장 시절에 했던 거예요. 저는 사실 위원장을 하면서 여태까지 써둔 다이어리를 단 한 권도 버린 적이 없어요. 다 갖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나중에라도 아마 큰 기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와 꼼꼼하시다 진짜. 다이어리가 아니라 책같이 생겼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현대그룹에서 얼마 전에 농구 대표팀이 북한에 가서 농구를 했죠. 그 체육관 이름이 유경 정주영 체육관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현대그룹에서 분담해가지고 그때 그 공사를 한 그룹 계열사별로 분담금이 나옵니다. 총액이 그때 당시에 2000년도인데 그때 500억이었어요. 그럼 지금
지금 금액으로 한 약 20년 전이니까 한 2천억은 넘겠죠. 예, 그 정도 그때 당시에 저희가 뼈 아프게 했던 그런 기록들이 여기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기록들을 보시고서 현대그룹은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참 이런 일들을 많이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북한에서 사실은 귀순한 분들 있잖아요. 그럼 정부에서 그거 어떻게 관리하는지 잘 모르시죠. 이거 진짜 처음으로 공개를 하는 건데요. 제가 한 번은 회사의 급여를 다 이렇게 다 체크를 해봐요. 이런 대기업에서 급여 틀릴 거라고 생각 안 하시지만요. 급여가 틀릴 날이 있어요. 그래요? 틀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노조위원장 하면서 항상 그 급여 맞춰보고 하는 게 제 일인데요. 그런데 어느 날 급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놈한테 돈 빼돌렸냐고 제가 좀 회사한테 막 그래서 그 직원 명단 갖고 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귀순용사라고 써 있더라고요. 귀순용사. 그러니까 귀순용사. 그러니까 그런 분들 정착하기 위해서 기업에서 이렇게 좀 받는가 봐요. 근데 저 뭐 나중에 들어보니까 진짜 출근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근데 현대그룹에서는 아마 그때 당시에 정부로부터 그런 대북 사업 하고 그러면서 좀 사실 좋은 일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기록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할 거면 조금씩 출근하고 진짜 일도 하고 직장을 줘야지. 근데 뭐 사실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까 일단은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핵심적인 건 뭐냐면 박근혜 이명박 정부하고 더 가까웠다. 그건 정몽원 회장 이전의 시절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도 이제 지난 방송을 한번 다시 정리하는 의미에서요. 솔직히 저는 제가 방송하면서도 하면서 듣고 또 이제 잘 됐나 하고 또 방송 나오면 또 듣잖아요. 그래도 또 들으면 까먹고 어려워요. 우리 지난번에 현대증권 매각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한 번만 좀 다시 얘기 좀 해주시죠. 그 현대증권 매각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봐야 돼요. 그 2011년도에 현대증권 지분 일부 약 9.54%인데요. 그걸 자베즈 파트너스의 매각을 일단 합니다. 좀 이상한 이상한 매각이라고 하고 사모펀드 뭐 이명 계약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던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2015년 1월경에 오릭스하고 자베즈 컨소시엄에다가 지분을 매각하는 걸로 하는 게 있죠. 결과적으로는 매각이 넘어가질 않았어요. 매각되질 않았죠. 돈도 별로 없고 막 이상하게 했다고 말씀하셨죠. 뻥카.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아주 고가를 받고 KB 금융지주로 이제 매각을 하는데 그게 지금 현재 넘어가는 KB증권. 그게 이제 현대증권이 넘어가서 KB증권이 되는 것이 요 세 가지 단계로 이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청장님 이야기를 딱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증권이 아니라 증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식은 증권. 그래서 사실 이 부분 이렇게 요약을 청장님께서 잘 해주셨는데요. 기사를 보면 이게 되게 복잡하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읽다가 지쳐요 사람들이. 포기를 하게 되는데요. 딱 요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면 사실은 뭐가 이상하다라는 것도 다 체크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 정말 의심받을 만한 일들을 현대증권 매각을 통해서 했다. 이런 걸 한번 짚어보면 재밌는 그 결과들이 나올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실제로 근데 보면은 저번에도 제가 방송하면서 느낀 건데. 어쨌든 4, 5년 동안 장기간 동안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이렇게 막 그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무산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파토가 났잖아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현정은 회장 입장에서 매각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진짜 매각하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뭐 이걸 전문 용어로 파킹 딜이라 그러는데 일단은 자금이 좀 필요해서 넘기는 척을 해놨다가 나중에 다시 찾아오려고 하는 그런 트릭이라고 해야 되나요? 파킹 딜 형식으로 매각을 진행했던 것이 첫 번째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다 일단은 팔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사올 수 있는 뭐 우선 매수 청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면으로 다 계약을 맺어놓고 하는 이런 과정을 겪기 때문에 실제로는 팔지 않아도 된다면 팔지 않으려고 했던데 그 원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먼저 이 현대증권 매각의 첫
번째 단계죠. 이 자베즈 파트너스의 현대상선이 보유한 지분을 매각한 그 단계부터 그 이후까지 그 내용을 좀 알려주시죠. 이게 아까 이제 구조조정을 하게 되는 현대상선이 구조조정을 하게 된 게 이제 재정 위기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2011년 12월에 현대증권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합니다. 5,950억 원을. 왜 그랬냐면 자본시장 통합법에 의해 가지고요. 3조 원 자기 자본을 넘겨야지만 그 이런 뭐 헤지펀드라든지 이런 업무들이 허가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 3조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형 증권사들이 3조를 넘기려고 그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증자를 하는데 3조. 예.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현대상선이. 그러니까 그렇죠. 현대상선이 현대증권의 유상청약에 납입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라이센스는 받아야 되고 증자는 참여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베즈를 이렇게 우군으로 끌어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까 청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해주신 2,257만 7,400주 9.54%를 유상증자하는 걸 상선이 전부 다 실권을 합니다. 실권을 하고 그 중에 그 2,257만 7,400주를 그 자베즈에게 넘겨줍니다. 넘겨주고 자베즈는 공동 경영을 하는 거죠. 자베즈의 대표이사인 박신철, 박근혜 대통령 친인척인 박신철의 형인가 동생 박현철이 현대증권의 사회이사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게 아까 말씀 청장님께서 해주신 거 진짜로 팔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그건 그 심정은 저도 이해가 가요. 올리 파킹 딜만 하고 그렇죠. 싶었을 뿐인데. 그렇죠. 근데 그때 지난번에 우리 김영삼 박사님이 하신 말씀 있죠. 그거 주차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셨잖아요. 이제부터 주차비를 냅니다. 자, 저희가 지난번에 MG 손보 그거 할 때 제 2호 사모펀드였어요. 제 2호 자베즈 제 2호 3호 전문 투자 회사라고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1호는 어딜까요? 이건가요? 이겁니다. 자베즈가 이 세상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사건이 바로 제 1호 자베즈 3호 전문 투자 회사가 바로 현대증권 주식을 인수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는 저는 소문으로 들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명 계약. 그러니까 어쨌든 주차비를 과도하게 그렇죠. 받는 걸로 7.5% 연 7.5% 사채예요 요즘 그거는. 그렇죠. 요즘은 그 정도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손실 보전 약정을 해가지고요. 8,500원에서 5,000원 사이에서 팔아가지고 손실이 나게 되면 그 손실은 전부 다 현대상선, 현대 UNI, 현대 엘리베이터가 손실을 보존해주는 이명 계약을 맺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럼 이 자베즈가 도대체 어떤 누구의 돈이길래 그런 이명 보통 계약을 무서운 사람 돈 벌릴 때,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운 사람 돈 빌릴 때 그렇게 하죠. 신체 포기각서 같은 거 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서운 기업 사람. 포기각서 쓴 거네. 기업 포기각서. 사실상 그런 거죠. 이게 포기각서 같은 거 쓴 건데요. 저는 의문이 가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오히려 질문을 드릴게요. 두 분한테. 아니 왜 이거는 그렇게 보장을 해줘야 되죠? 누구 돈인데? 그런 의문이 안 가지세요? 아니 그러니까 의문이 갔죠. 무서운 사람 거니까 이거 안 갚으면 안 되는 돈이란 뜻이잖아요. 그리고 절대 권력자. 안 갚으면 안 되는 돈이고 이분은 절대 피해를 줘서도 안 되고. 절대 피해를 줘서도 안 되고 무서운 돈 빌려 쓰는 거 같은 느낌. 그래서 저도 그거를 계속 추적했어요. 그거죠. 나중에 못 가보고 배째 이러면 진짜 배째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말도 못하는 거야. 진짜로 7.5%하고 손실 보존 이거는 진짜로 신체 포기각서 배째는 각오를 쓰고 지금 한 거잖아요 거의. 그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냥 정상적으로 해도 될 거를 또 이명 계약을 몰래 맺잖아요. 그러니까 또 남한테 알려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배째는 그런 거는 이명 계약을 하죠. 신체 포기각서 이런 것도 이명 계약을 하긴 하죠. 근데 오늘 이제 처음 밝히는데요. 현대증권 매각서를 유포해가지고 곤란함을 많이 당하고 여태까지 법정으로 해서 다투고 있는데 당시 수사를 받으면서는 사실 이게 뭐 박근혜 대통령 친인척들과 연관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었죠. 그럼 바로 잡아가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2012년 11월 달에 이건 뭐 이름을 얘기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이름은 빼고 일요신문에 이모 기자라는 분이 지금 현재의
그 자베즈 파트너스의 대표이사 지금 예. 현재 그 당시에는 아니었는데요. 네. 그때 당시엔 현대그룹의 임원이었어요 그분이.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그 대화를 나눈 그분은 저한테 그 대화 내용을 녹음을 아마 하신 것 같은데요. 그 대화 내용을 저한테 다 전달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자금에 대해서. 네. 이게 1919억 정도 되거든요. 한 2천억 정도 네. 되는 돈이에요. 이 사는 자베즈 파트너스가 이제 이 주식을 9.54%를 사잖아요. 네. 네. 그 돈이 파는 현대그룹 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뭐예요, 이게 그럼 이거? 그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니 이해가 안 돼요. 진짜로. 자전거래인가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의 흐름이 현대그룹으로서 나왔는 진짜 현대그룹 돈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그룹으로 이름을 둔갑시켜 놓은 그 돈이 자베즈로 들어왔다. 그렇게 이제 보이는데 근데 그것도 참 너무 이상하죠. 어떤 사도를 한다는 것 아니, 자체가 그 웃기는 누구 거죠. 돈인지 잘 모르겠으면 저희한테 좀 맡겨주세요. 일단은 그 위탁 받았다는 거는 그 주인이 있다는 거죠 지금. 네, 네.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 주인한테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반드시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배를 진짜 제일 그럴 수 있는 거니까 반드시 먹여줘야 되는 돈인 거예요. 손실이 나도 안 되는 거예요. 손실 보전도 약정을 했으니까요. 무서운 돈. 저는 그 주인이 누군지를 계속 추적을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좀 아세요? 우리 저는 아닙니다. 우리 방송을 들은 분들은 이제 짐작하고 있을 거예요. 네. 뭐 두 분도 짐작하면서 아니, 방송용으로 지금 짐작을 그러시는 것 못할 것 같은데. 같습니다. 제 거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방송도 좀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저 질문하신 게 예.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 그런데 근데 지금 이 과정에서 예. 황두연이 개입을 했느냐? 지금 예. 이게 또 관건이었죠. 황두현 씨는 그 누군지는 아시잖아요. 예, 그렇죠. 꼭대기 아줌마라고 대신증권 그 회장님을 보고 꼭대기 아주머니라고 라고 할 표현할 정도의 정도고 아이스하키도 현대 했고, 그룹 그 내에서는 그 현정은 회장보다도 사실상 더 위에 있는 것 같이 보이는 분. 최종 사인자. 예, 그런 사인은 안 해. 그럼- 사인은 눈으로만. 그러니까 연필로 하죠. 그런 분이죠. 예. 그래서 그분은 또 SBS 그 윤 회장의 그 사위셨고 이제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자베즈 파트너스와 사위셨으면 지금은 사위가 아닌. 지금도 사위. 지금 이제 뭐 그까지는 지금 그 법적으로 가족 관계는 확인을 안 해봤고 예. 어쨌든 간에 그 사위였던 것까지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자베즈 파트너스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이제 이분이 개입됐다는 것을 우리 민 위원장이 이제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왜 그럼 저희가 그렇게 추정을 하냐면은요. 그 당시에 현대증권의 대표이사가 두 분이 있으셨는데요. 네. 그 중에 한 분에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죠. 예. 근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현대증권 매각건을 다루고 있지만요. 제4이동통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사이동통신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그 뭐 SK 뭐 CJ KT 이런 지금 거 뭐 말고, 하는 거야? 헬로우 그거 뭐 말고 이런 또 하나의 통신 사업자가 세종텔레콤. 그렇죠. 뭐 이렇게 뭐 하나 허가를 정부에서 내주려고 했었어요. 해줄래 했었어요. 그게 제4이동통신 IST라는 사업이에요. 예. 그때 그거를 현대그룹이 진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사회 결의 제가 이사회 결의상도 갖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그걸 자배지하고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대표이사가 현대증권에서도 출자하라고 그러니까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음 날 현정훈 회장님이 오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갔는데 거기에 황두현 씨가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 대표이사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서 민 위원장이 앞으로 좀 그 열심히 좀 잘 해주셔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도와드리세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그거를 했는데 이건 안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이렇게 임용 계약을 맺을 정도로 현대증권 임원들이 강심장들이 없어요. 다들 소심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어느 날 이분이 오니까 그냥 다 슈퍼맨들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실. 그럼 이제 뭐 아까도 뭐 예전에도 언급을 하셨지만 그럼 이제 현대그룹이 자베즈 파트너스하고 이제 연 7.5% 확정 수익하고 예. 이 손실 보전 약정을 통해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금액, 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이거 뭐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럼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7.5%면 저희가 이게 그 우선주 2,257만 7,400주니까요. 그 다음에 손실 보전 약정을 했죠. 네. 그래서 실제로 2016년 1월에 팔아요. 그래서 손실이 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합치면
1,300억 정도 손실이 났습니다. 그러면 현대상선에서 그거를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되게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게 현대상선이 어려워서 구조조정을 하는데 1,300억을 현대상선에서 물어주도록 이면 계약을 맺었다는 거. 이건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이제 현대증권 지분도 한 2천억 정도 매각을 했고 어쨌든 자베이즈 파트너스의 이익을 제공을 이제 했는데 실제로 현대상선을 구조조정할 의사가 없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은 뭐 구조조정을 하려고는 했을 것 같아요. 그것까지 부정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은데 현정훈 회장이나 황두현 씨가 좀 딴 뜻이 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현대증권은 현대그룹 내에서는 사실은 괜찮은 회사죠. 지금 현대상선이 어려워서 그랬지 그 당시에 현대증권은 사실 금융 인허가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금융 인허가를 가지고 있는 금융회사는 시간이 지나면 다 그게 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쵸. 현금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놓고 싶었겠죠. 그 현대상선도 살리고 싶은데 현대증권도 안 놓고 살리고 싶은 것이 그분들의 솔직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빚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자기가 살려면 팔다리를 스스로 잘라야 되는데 요거 안 자르고 어떻게 잘 버틸려 보니까 다 썩어서 온몸 다 베린 거네. 왜냐하면은 현대상선보다는 실질적인 그 그룹에 이익이 되는 기업은 현대증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팔고 싶었던 거죠. 그 지금 현대그룹이 현대증권을 다시 나중에 이제 자기한테 이제 사올 생각이 있었던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넘길 생각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자베드 파트너스의 그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뭔가 특별한 다른 추가적인 계약이 있었던 건 아닌지 혹시? 태그 얼롱이라는 조항하고요. 드래그 얼롱이라는 조항인데 이거는 그냥 어려워요. 아니요. 이거 꼭 알아두세요. 재밌습니다. 뭐냐면 태그 얼롱이라는 거는요. 동반 매도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30%를 주식을 갖고 있고요. 우리 김영삼 박사님이 한 5%나 10%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회사를 매각을 해요. 제 지분 30%를. 그러면 태그 얼롱이라는 동반 매도권을 저하고 협약을 해놓으면 김영삼 박사님이 야, 내 것도 좀 같이 팔어. 이렇게 해서 같이 파는 조건. 그러면 왜냐하면 같이 팔아야지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51%까지만 사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아니야. 그러면 나머지는 뭐 나는 어떻게 나머지 그럼 9% 만약 내가 60%를 갖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우리는 경영권 유지하려면 51%만 있으면 돼. 9%는 너 가져라고 해봤자 나는 9% 갖고 있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살 거면 같이 사 이것까지 이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동반 매도권. 그래서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 2대 주주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이건 꼭 알아두시면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괜찮네요. 왜냐면 안 그러면은 51%에 나는 30% 갖고 있으면 이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꾸로 드래그 얼롱은 뭐냐면 2대 주주인 김영삼 박사님이 파는 거예요. 10%를 전 30% 갖고 있는데 2대 주주가 건방지게 먼저 움직인 거죠. 그런데 사는 쪽 입장에서 봤을 때 야 됐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 안 되니까. 야 니네 주인 것도 갖고 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2대 주주가 동반 매도권 같이 그 요구권이 있어요. 그래서 2대 주주가 팔 때 야 미경이 네 것도 좀 같이 팔어. 그래가지고 같이 파는 거예요. 드래곤. 아니 그걸 사전에 계약을 다 맺었기 때문에 주주가 적어도. 그래서 이제 더 높은 그렇죠. 주주들끼리 그렇게 해서 자기의 재산을 지키는 그런 방식들인데 실제로 자베즈하고 현대상선이 이걸 맺어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 현대증권은 언제든지 팔 수 있다고 가정할 수가 있잖아요.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상선을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현대증권을 언제든지 유동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조항들이 있었던 거죠. 태그 얼롱 조항은요. 꼭 한번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 총장님하고 요즘에 론스타도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팔았잖아요. 하나은행에. 그때 대박이 난 은행이 하나 있어요. 같이 따라갖고 태그얼롱 했구나. 그렇죠. 태그얼롱 조항이 있었던 데가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이요. 태그얼롱 조항이 있어가지고요. 그거 팔을 때 대박이 났어요. 기사 한번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외환은행 살려면 그것도 같이 사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태그얼롱으로 같이 그냥.
그래서 한번 대박이 난 게 있는데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건 뭐 연예인으로 알아두시면- 따지면은 저기 껴팔기 아니야. 그렇죠. 혹시 형이 B랑 같은 회사면은 당연하지. 비방송 나가면 형도 한번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 그렇지 태고얼롱. 쫓아가 계속. 장웅을 쓰려하면은 김영삼을 써야 된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거는 저 드래곤롱. 그건 드래곤롱. 예. 네가 형 하세요 그러면. 저 궁금한 거 하는데 그럼 블록딜은 뭐예요? 블록딜은요. 그냥 그야말로 블록 깜깜 D에서 딜을 하는 거죠. 아 그건 좋은 거라고 할 수 없는 공개적으로 하는 딜이 아니다. 좋은 거라고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럼? 그러니까 저기 왜 뒤에서 하겠습니까? 이제 시세에 영향도 주고 남들이 좀 가급적 안 알려줬으면 하는 거니까 대량으로 매매라는 거죠. 한 30만 주, 100만 주 매매할 때는 그렇게 그래서 블록이에요. 블록. 보이지 않게. 그래 형처럼 그거 컴퓨터로 두드려서 사는 사람들 아니잖아 그 사람들. 그 사람 형처럼 그거 이렇게 막대기 보다가 지금 사야지 30만 주 이건 아니잖아. 문화 그 블록이 그 블록인가? 저는 그 블록딜로 생각을 하는데 벽돌 깨기. 네. 여기는 안흥구의 유스 하청 공장입니다. 자 그러면 현대상선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 현대증권 지분 매각으로 발생한 손실이 약 한 1,300억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국민의 세금으로 이제 보전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현대상선에서 이거는 뭐 계약상 물어줄 수밖에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현대상선은 지금 산업은행에서 인수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줄 뭐야 이거? 이거. 공식적으로 뭐 국민의 세금은 아니지만 이제 공적 자금이 들어간 거잖아요. 네. 산업은행이 현대상선을 지금 보유하고 있으니까 네. 그 회사가 어려워지면은 공적 자금이 들어간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산업은행 자금이 들어간 거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 산업은행 자금은 다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과 같은 거죠. 그럼 내 거네 우리 거네요? 아니 근데 그러면은 이거 정말 결국은 그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결국은 나라는 망해도 안에 자기 해먹는 사람 해먹는 것처럼 회사는 망해도 일부 그 사람들은 손해도 안 보고 지금 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건 지금 사실 언론에도 공개가 돼 있어요. 근데 산업은행에서 이 일을 몰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없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아니 정권도 바뀌었고 예. 금융감독원이나 검찰 이렇게 왜 조사를 안 해요?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산업은행 회장님이 이동걸 회장님인데요. 과거에 저는 한번 뵀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님을 하셨을 때요. 그때 당시 현대증권이 그때도 팔릴 뻔했어요. AIG라는데 그때 한번 저희하고 면담을 하셔가지고 했는데 그럼 되게 훌륭하신 분이에요. 제가 그 만나 뵀는데 그런데 제 느낌엔 그래요. 밑에 이 사건과 연결된 사람들이 보고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게 저는 그래서 지금 사실 금융감독원장님도 한 분 바뀌었지 그 밑에는 똑같다고 보는 거고요. 여기도 이 사실을 왜 알면은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닌데 이게 지금 움직이지 않는 걸 봐가지고 뭔가 내부에 사정이 있지 않나 싶어요. AIG가 뭘 살려고 했다고요? 현대증권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 외국계 회사 아닌가? 그렇죠. 에이 아니지 그거는 AIG. 그래서 제가 에이 아니지. 영삼아, 네가 동혁형보다 더 웃기다니까. 아니, 왜 이래? 왜 여기 있어? 에이 아니지. 수요미식해. 에이 아니지. 에이. 그러면 이제 당시 그 현대증권 매각을 위해서 산업은행에서 매각 주관사를 선정을 이제 했는데 그때부터 잡음이 있었다고 이제 제가 들었던 것 같거든요. 이게 사실 이제 M&A를 하게 되면은요, 또 매각 주관사를 선정을 해요. 근데 매각 주관사는 보통 증권사나 또 회계 법인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그때 당시에 주채권은행단인 산업은행이 매각 주관사를 하나 선정을 했는데 그게 어디냐면 EY 한영이라는 곳이에요. EY 한영. 회사들 EY 이름이 한영 저기 회계법인입니다. 이렇게 어려워 회사들이 다 이름이. 뭐 저런 애 많이 알잖아요. 뭐 안진, 삼정,
삼정 알죠. 예, 알죠. 삼정 네. 세계법인. 안진도 알잖아요. 네, 굉장히 그와 비슷한 삼정은 알죠. 삼정은. 이름이- 그 나이트 클럽인데. 삼정 호텔 네, 여기. 거기 아줌마들 많이 가는데. 실제로 회계법인 이름으로서는 삼정이 이제 좀 제일 앞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 이거 돈을 많이 벌어요 나이트가. 그다음 이와이 한영도 이제 그 한 5번째 안에 들어가는 그런 우리 회계법인이죠. 예. 그런데 5대 5번째 안에 들어가는. 예. 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뭐냐면 그 당시에 이와이 한영의 그 고문이 예. 그 사는 지주의 전 사장인 윤만호 씨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죠. 이게 사는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입찰에 참여한 그 오릭스 자베즈 말고 파인스트리트라고 박태준 씨 사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그분도 여기 참여를 했는데 거기는 아예 그 이와이 한영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갖고 있었던 상태예요. 근데 그거를 매각 주관사로 맡은 거예요. 선정을 해버린 거예요 산업은행이. 근데 왜 선정을 했냐고 제가 그 당시에 제가 1인 시위하고 집회했어요. 그랬는데 그 산업은행 측에서 해명을 한 게 현대그룹 측에서 요청한 것을 수용했다고 그렇게 언론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증권을 파는 현대그룹이 왜 요청을 수용했다는 거는 주채권은행단이 네. 이거는 이게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현대증권의 현대그룹의 입장을 네. 많이 반영해 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논란이 됐던 겁니다. 이게 공정하지 않을 거라고. 예. 여기서 궁금한데 이제 질문 하나 하기 앞서서 일단 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좀 전에 그 저희가 삼정 회계법인 예. 얘기할 때 김영삼 씨하고 저하고 이제 삼정 호텔, 삼정 나이트 이런 예, 얘기했는데 예, 청장님은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아, 예. 못하시고 일단 이 방송을 예. 듣는 분들은 김영삼 쓰레기, 장홍 쓰레기 이렇게 된 거고 예, 일단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는 예. 삼정 호텔이라고 있었거든요. 예. 예. 지금은 이제 없어지지 않았나요, 거기가? 이름이 바뀌었나? 있던데? 아, 지금도 있어요? 예. 오. 예. 버스 타고 가다 보면 예. 지나고 그 예전에는 좀 조금 이렇게 조금 나이가 좀 있으시는 그러니까 좀 완전 젊은 애들이 가는 나이트에 조금 뺀지 먹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딱 가는 네, 그런데 이제 좀 웃으시네요, 청장님께서. 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모르지 청장이 안 오시던 이유는 자주 가셨던 곳이라 그랬었구나. 이놈들이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뜨끔하셨던 거지. 사실 자주 가셨는 젊으실 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M&A 할 경우 매각 주관사의 역할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매각 주관사가 그치, 나 날카로운 우선 거 맞지.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거니까 이게 입찰 대상자들을 심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로 얘기하면 회사에서 신입사원 뽑을 때 그 심사하는 분들이나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입찰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잘못 보이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심판하는 거죠, 심판. 그 이제 M&A를 하게 되면은 그 회사의 자산을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얼마나 될 건지. 가치평가. 네. 그리고 이제 그 가장 적정하게 자기들이 평가를 해야 되고 또 살 사람들이 그 가격에 가까이 또 이 회사를 또 매각했을 때 앞으로 더 좋은 회사로 만들 수 있을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요소가 이 매각 주관사가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또 자산을 평가하거나 하는 일들을 이 매각 주관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지금 공정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런 논란이 있었다는 거고요. 예, 예. 그거는 제가 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건 먼저 각자 들으신 분들이 평가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공정하지 않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대상선이 자베즈 파트너스의 일부 그 지분을 매각한 이후로 현대증권이 실제 매각 이게 언제쯤 발생이 이루어지나요? 사실은 참 이것도 말씀드리기가 좀 창피하긴 한데 이 현대증권 매각은요 저를 해고한 다음 달에 아주 정광석화처럼 이루어집니다. 저는 사실 제가 현대증권 매각과 관련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었었고 물론 저는 매각을 반대하진 않았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인이 판다면 파는 거지. 다만 이 황두현 씨가 개입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를 했는데 제가 2013년 9월에 기소가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매각설이 기소가 됐는데 이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2013년 8월에 이 황두현 씨를 변론한 법무법인 광장의 대표 변호사가 민정수석이 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네. 홍경식 그 법무법인 광장의 대표가 민정수석이 되시자마자 아주 공교롭게도 그 황두현 쪽의 변호인들이 민정수석이 되시자마자 저를 바로 기소하고 기소하자마자 다음 달에 바로 해고하고
해고하자마자 바로 다음 달에 매각되고. 매각을 공식 선언합니다. 2013년 12월에.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야 이거 시나리오가 있었겠구나. 근데 왜냐하면 저도 상대편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있으면 걸림돌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쵸. 그럼 제거를 해놓고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시나리오가 국가적 시나리오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2013년 12월 22일 날 공식 선언하고 그 다음에 오릭스 자베즈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그 이와이 안영이 선정한 게 2015년 1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만약에 우리 민 위원장을 그 당시에 해고하고 기소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게 드러날 수가 없는 일들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르지 말지 현대. 그래서 사실 그때 그런 일을 벌였기 때문에 지금 민 위원장이 이런 서류들을 잘리고 확보하고 하시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자꾸 이런 것만 캐고 그러시지. 자꾸 거기서 일을 시켰었으면은 아이고 막 노조 회비 받고 막 하고 바빠가지고 이거 못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헤이. 우리가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그런 것이 사람이 한가해지면 얼마나 이런 일들 하게 되는데. 예. 어쨌든 감사하죠. 그렇지.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감사한데. 예. 이게 사실은 제가 또 그거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요. 네. 어버이 연합이라고 아시죠? 어버이 연합. 아 그럼요. 네. 또 그분들이 또 자주 동원도 되시잖아요. 어버이 연합이 레옹치카의 앞에서 집회한 적 그런 영광을 누리보신 적 있나요? 없는데요. 치과계에서도 별로 안 좋은 네. 데들 이런 것들 대변하는 이런 거를 해주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어버이 연합이 성명서 내고 난리를 쳤어요 저한테. 아니 어제같이 그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니 민간 회사의 노조위원장 재판에 그러니까 위원장님 성명서 같은 내고 막 난리치고 이런 하찮은 분한테 그런 어버이 연합 같은 큰 그 데가 데모를 한다고요? 예, 그리고 변희재 씨 아시죠? 지금 그때 변희재 씨의 미디어 워치에서 50일 동안 59장의 저에 대한 비판 기사 썼어요. 연타로. 오, 그리고- 그분들은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리고 그분 아세요? 고영주 이사장이라고 MBC. 예, 예, 알죠. 알아요. 그분 예. 그런 분이 레옹치카에 대해서 성명서 낸 적 있어요? 고맙죠. 한번 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영주 이사장님이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네. 성명서도 냈어요. 고영주 이사장님은 저기 영화 변호인에서도 약간 어설프게 좀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에는 나 저항하면 죽겠구나 생각을 하게 된 것이 뭔가 이게 시나리오가 분명히 그 있었 위에서 크게 예. 근데 차라리 일을 시켰어야 아니, 되는데 봅니까 그 안 청장님하고 민 위원장님하고 진짜 동병상련 예. 같은 마음. 그러니까 같은 잘못한 몸이에요. 거야, 지금. 왜냐하면 청장님도 MB를 파헤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아니 MB가 청장님을 빵에 보내지 않았으면 청장님도 파헤치지 않았을 텐데. 예. 그러니까 사람을 한가하게 상황이지.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직장을 없애버리고 한가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파헤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빵에 보내지 않았어. 일을 청장님도 지금 내가 더 잘 보여 정권에 잘 보여가지고 진짜 국세청장 한번 해야지 이런 꿈을 갖도록 했어야지. 그렇지. 아니 그때 좀 화려하게 보내시고 이제 정년하시거나 아니면 좀 다른데 요직을 맡고 계셨으면 예. 지금 우리가 만날 수가 없는데. 아니 청장님 열심히 일하시고 나오시면 네. 이제 어버이 연합 가시면 제가 걱정 아 이런 거 누군가의 어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 딱 저희 딱 세팅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짓 하니까 그러니까 두 분, 반대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깝다. 어버이 연합 중에서 두 분을 스카우트해 갈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민 위원장님은 데려갔으면 데모는 제대로 했을 텐데. 아유 아주 저는 뭐 그렇게 안 해요. 저는 그래 진짜. 세게 완전- 하시죠. 그렇죠. 진짜로. 아유 참. 제가 뭐 저기 회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열심히 했었죠. 우선 이제 또 웃고 즐겼습니다만은 우선 현대증권 우선 협상 대상자로 오릭스 자베즈 컨소시엄 얘기했었잖아요. 이제 어려워. 오릭스하고 자베즈는 도대체 무슨 관계예요? 오릭스 그럼 우리는 이제 그 유명한 이치로 예. 이치로가 오릭스 아니에요. 예. 그죠? 옛날에 이대호 선수.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왜 그 이치로가 왜 갑자기 자베즈랑 오릭스도 일본계 이제 금융회사죠. 예. 그때 대부업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에 와서도 이제 그 이런 펀드를 구성해가지고 사모펀드에서 활동을 하는 일본에서도 그러면 대부업을 하는데요. 대부업이죠. 네. 예. 그 자동차 수입차 살 때 오릭스 리스를 쓰는 경우도 그렇죠. 있어요. 예. 예. 그 이치로를 그 일본 야구계의 대부라고 하더니 다 여기서 그 그렇죠. 대부 업체 있었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그 대부에 그 대부예요. 대부구나. 거의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오릭스가 예.
GP 업무집행사원 경영권을 가진 예, 예. PF에서 역할을 했던 거예요. 예. 그 당시에 이제 처음에는 자베즈도 같이 GP를 했는데 논란이 생기니까 자베즈는 LP로 빠진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오릭스가 그 당시에 그 GP 이제 경영을 책임지는 PF로 참여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공식적인 거고 저희는 이걸 의심하죠. 사실 오릭스는 얼굴마담이 아닌가 예.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지금, 게 지금 이제로처럼. 예, 예. 그렇죠. 지금이야 얼굴만 되면. 이게 왜냐하면 그 이제 이후에 이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네. 이 자베즈는 현대증권하고 처음에 맺었던 그 일부 지분 팔을 때 그 임용 계약의 그 틀을 또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릭스를 얼굴마담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오릭스가 인수하는 게 아니라 자베즈가 인수하는 거라고 계속 의심을 했던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지난번 시간에 그 당시 산업은행의 직원으로부터 제보가 들어왔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예. 이게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좀 전에 저 질문해 주신 거에 답변을 제가 정확히 안 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오릭스가 얼굴마담이 아닌가 실제로는 자베즈가 인수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2015년 한 8, 9월쯤에 산업은행의 직원이 제가 아는 기자분을 통해서 저한테 이 딜을 좀 깨달라라고 제보 자료를 보냈어요. 예. 그래서 그 제보 자료 오늘 갖고 왔습니다. 또 여기 대외비라고 써 있네요. 네. 대외비. 이게 대외비인데 이게 그림이 있고 그래서 복잡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 내용이 뭐냐면 이 핵심적인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산업은행은 상선의 주채권은행단으로서 구조조정을 책임지고 있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상선이 갖고 있는 증권을 팔으라 그러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오릭스가 PEF를 만들어 가지고 현대증권을 사는데 예. 현대상선에서 2천억을 투자합니다. 돈도 없는데. 예, 후순위에다가 이해가 가세요? 이건 누군가 암묵적인 동의가 없으면 현대상선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네 돈이 없는데. 근데 현대상선의 자회사가 현대증권이잖아요. 예. 근데 현대증권을 파는데 자기네가 그 또 투자해. 현대상선이 자기 자회사를 파는데 자기 돈을 펀드에 튀어가지고 사게 하는 거예요. 진짜 팔기 진짜 사랑하나 보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지분 6,500억밖에 안 돼요. 실제 매각가가. 예. 그럼 이 중에 2천억을 상선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나 봐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밝혀지지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이게 드린 게 하나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우리 김상조 교수님 지금 우리 공정거래위원장님을 가신 예. 그분이 저기 그 당시에 경제개혁연대에 있었는데요. 경제개혁연대에서 자료를 공개합니다. 논평을 내는데 보니까 거기에 2천억 가까운 돈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예. 그거는 그쪽의 논평으로 보면 현정훈 회장의 지배권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꼼수 아니냐. 이거 조사해달라라고 입장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제보 자료가 정확한 자료가 온 거죠 저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팔고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나 봐요. 근데 더 웃긴 건 그 사실을 산업은행이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은행에서 이 자료를 갖다 줬으니까 아니, 저한테. 저 같은 놈도 알 것 같은데 그냥. 예. 예. 그런데 그때 당시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금융감독원도 이걸 알았을 텐데 예. 그냥 직진한 거죠 얘네들은. 예.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수사를 의뢰하든지 수사를 요청하고 싶은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이 직원이 저한테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 자베즈한테 아까 7.5% 확정 수익 나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자베즈 파트너스가 오릭스하고 컨소시엄을 하는데 연간 200억 가까운 돈을 현대상선에서 지급하도록 약정을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2천억 투자하고 1,000억을 또 줘야 되는 거예요. 매년 5년 동안 해서 5년 동안 계약을 하거든요. 그럼 이게 구조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진짜 신장 떼서 주는 거네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막 확전적으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기록에는 여기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거 현대상선을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증권을 판다는 건 정말 대국민 사기극 아닌가.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억을 줘요? 그러니까 이 당시 그 박근혜 정부에서 산업은행, 금감원, 금융위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한통속이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완전히. 이런 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고
다 할 때는 그 어떤 누구의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을까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수사기관에서 네. 지금 이 방송을 금감원이나 금융이나 이런 데서 듣고 있다면 또는 그 산업은행 지금 새로 바뀐 산업은행 네. 장께서도 이런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그 당시에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자체 감사라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수사 의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때 그 오릭스 자베즈 컨소시엄에 매입을 하지는 않았죠. 아 그게 결국은 이런 게 논란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그 당시에 저도 너무 황당한 게 아이 진짜 이게 저를 진짜 느낌상으로만 딱 보더라도 이거 그막 보내려고 노력하는 티가 너무 나는데 이것까지 공개했다간 진짜 잡아 넣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기자분들한테 잘 얘기해가지고 사실은 공개가 됐어요. 제가 한 건 아닌데 그 기자분들이 노력을 해서 해줬고 결국은 그 부담스러웠나 봐요. 오릭스가 그 파기 선언을 했습니다. 파기 선언을 했어요. 역시 일본 사람들 믿기 못해요. 예. 그리고는 바로 자베즈가 주식을 다 때려 팔습니다. 지난번에 갖고 저기 처음에 계약했던 거 있죠. 그러면서 손실이 왕창 나는데 한 700억 가까이 난 거죠. 그거를 그러면 지금 뭐 계좌를 저희가 확인해 본 적은 없지만 이면 계약을 맺었으니까 현대상선이 물어줄 수밖에 없었겠죠. 진짜 신장을 떼서 주는 거죠. 그렇죠. 진짜 자기는 그냥 돈만 비싼 이자 갖다 쓰려고 한 건데 결국 사채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어줘야 된다는 계약 이면 계약 한 것도 문제고 실제로 물어줬다면은 그 다 배임행위죠.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벌어졌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거 전부 다 한번 스크린을 해서 진짜 수사를 한번 해야 되죠. 이거 그냥 넘어가서 안 될 일들이죠. 이런 일들은. 그렇죠. 저희가 그래도 명색이 이 범죄 수익이나 이런 거를 좀 밝혀내는 그런 조직이지 않습니까? 네. 아 이렇게까지 알려줬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우리 검사님들 형사님들도 다 배임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직무유기예요. 그러면 이제 오릭스하고 자베즈 컨소시엄에서 이 현대증권 인수 가격 이게 도대체 얼마였는지. 그 당시에 주당 12,400원이고요. 네. 6,580억 정도 됐습니다. 6,580원. 예. 그거밖에 안 됐어요, 사실은. 그리고 현대상선이 갖고 있는 지분은 22.4%만 산 거고요. 그때 당시 자베즈가 9.54% 먼저 계약했던 거 있죠. 네네. 그건 파는 게 아니라 계약을 맺고 그냥 또 이면 계약 같은 지금 여기처럼 계약을 맺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자베즈한테는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거죠. 그리고는 이 계약을 유지 비용으로 연간 200억씩 지급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 땅 짓고 헤엄치기는 거잖아요. 돈 벌기 쉽네요. 네. 여기서 지금 6,580억 네. 요 금액을 일단 잘 기억을 해둬야 네. 다음에 실제로 매각되는 금액하고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매각하는 3단계로 이제 접어들어 네. 가 보겠습니다. 그럼 2015년 11월경에 오릭스의 현대증권 인수 포기 선언으로 인해서 현대상선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나요? 그 파기 선언하자마자 주가가 왕창 이제 떨어졌을 건 떨어졌죠. 자명할 거 아닙니까, 예. 그죠? 그리고는 이제 회사채 만기가 연장이 안 되고 예. 그냥 바로 진짜 거의 부도될까 나는 심리적 공황 상태에 다 빠져버렸어요 금융시장이. 그러니까 대출금 내야 될 때 예. 그냥 연장 안 되고서 내야 되는 걸로. 예,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이거 진짜 망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위험한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그 당시 이제 뭐 어떤 조치나든가 이런 건 아예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어떤 조치를 하긴 했나요? 현대그룹에서요. 네. 그러니까 진짜 현대그룹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현대그룹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현대그룹이 현대증권을 팔기 싫어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것 같다니까요. 예, 당시에 이렇게 위기가 되니까 현대 엘리베이터 있지 않습니까? 네. 엘리베이터에서 그 4,500억 가까운 돈을 저기 빌려옵니다. 현대상선에서 주식을 담보로 맡겨가지고 증권 주식을. 그리고는 현대증권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오면서 현대 엘리베이터에다가 현대증권에 대한 우선 매수 청구권을 줘요. 즉 현대 엘리베이터에다 팔아버린 거나 마찬가지인 효과가 나는 거죠. 상선이 망하면 그냥 그대로 엘리베이터가 사는 거예요. 증권을. 팔기 싫었던 것 같아요. 진짜. 현대 엘리베이터가 그 우선 매수 청구를 가진다는 것은 현대 엘리베이터가 현대그룹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남아 있는 게 현대 엘리베이터밖에 없으니 현대그룹하고 엘리베이터하고 거의 동일한 건데 그것이 현대증권을 사가면 자기가 맨 그룹에서 가져간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고 현대상선은 정리하더라도 현대증권만은 가지고 있고 싶었던 거예요. 살리고 싶다. 예, 그래서 현대증권이 사실은
금융업을 하면서 금융업은 손해 볼 일이 사실 없잖아요. 황금알은 거의죠. 거의죠. 그래서 그 오릭스 인허가만으로도 인허가건만으로도 사실 먹고 살 수 있는 금융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현대그룹은 현대증권 매각을 다시 추진을 했나요? 이게 보니까 그 당시에 아마 현대그룹도 버티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방군데에서 그냥 막 논란이 사랑해도 되니까. 막 반대가 심하면 그래서 결국은 이제 팔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참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되게 논란이 됐는데 한번 시간대로 정리를 해보면 그때 당시 2015년 10월 말에 오릭스가 인수 포기 선언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선 11월 달에 엘리베이터가 그 우선 매수 청구권을 갖고 돈을 4,500 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12월에 청와대에 서별관회의를 해요. 12월 20일 날. 그때 이게 이제 논란이 됐죠. 대우조선 뭐 지원했느니 뭐니 하는 그런 서별관회의가 그때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현대증권 말고 대우증권이 24일 날 매각이 결정됩니다. 미래에셋으로. 그리고 1월 8일 날 자베즈 파트너스가 아까 얘기한 그 자베즈 9.54%를 전량을 매각하고요. 그 2015년 12월 즈음에 현정훈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만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냐가 아니라 일요신문에 강현석 기자가 보도를 했는데요. 제가 그래서 강현석 기자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현대그룹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것은 인정하지만 현대증권 매각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근데 어쨌든 PP를 만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PP가 프레지던트 박인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PP 카드 모르세요? 공항 라운지 갈 수 있는 거? 그래요? 예. 그래서 프라이트 패스 카드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하는 거 있잖아요. 사실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보면 현정훈 회장이 가가지고 뭐 남북 대화 문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뭐 대북 문제를 한다는 건 좀 그렇고 그러니까 다들 현대증권을 고가 매각하는 논의를 좀 하지 않았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죠. 저는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지금 방송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건데 어려워요 내용이. 그래서 아마 그분은 이해를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봤을 때 그분은 이야기를 하려고 갔을지는 모르겠지만 간 사람은 듣는 사람은 밥만 먹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단순하게 이거 좀 비싸게 팔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렇죠. 그 정도는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죄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다시 추진했습니다. 결국 그러면 인수하게 된 회사는 어디로 결정이? KB금융지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때 지금 얼마 전에 그 채용 비리로 한참 시끄러웠던 윤종규 회장 아시죠? 그분이 이끌고 있는 KB금융지주로 매각이 됐고요. 근데 아까 우리 청자님께서 그 가격을 좀 기억해 두라고 하셨잖아요. 오릭스 자베즈 얼마인지 기억나세요? 5,800, 6,500억 정도 됐죠. 근데 이게 지금 불과 3-4개월 만에 KB금융지주는 1조 2,300억에 삽니다. KB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은 현대증권이 잘한 거예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6,580억을 1조 2,300억. 1조 2,300억. 예. 그러니까 몇 달 만에 거의 뭐 한 2배.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사야 될 이유가 사실 없죠. 평가가 그때 다 나와 있었던 거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샀다는 이야기는 아까 또 그것도 눈먼 돈이라 PP를 만났을 때 영향력이 행사됐을 가능성도 라운지만 충분히 이용한 게 의심할 수 있고. 아니구나. 그리고 그 사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의혹들이 이제 제기되는 거죠. 고가 매입을 해줬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국민은행 지금 현재 은행 지주 회장이 최근에 이제 그 채용 비리 문제, 자기 그 친인척을 자기 은행에 취직을 했던 문제 때문에 한동안 계속 그 검찰에 불려다니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이제 혐의를 이제 벗은 걸로 해서 지금 오히려 더 활발하게 뭐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 참 그것도 우스운 이야기인데 그분이 지금 이걸 사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은 현대 입장에서는 한 6천억을 더 번 거네요. 현대가 벌었다기보다는요. 저희는 이렇게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죠. 현대상선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현대증권을 비싸게 팔아야 되겠죠. 그리고 현대증권을 비싸게 팔아줘야만 현대상선에서 황두현이고 자베즈고 개입해가지고 만든 부실을 덮어낼 수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돈을 번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한 방에
한 방에 해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동안에 자베즈가 개입되고 했는 걸 우리 계속 의심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고가 매입을 해줌으로써 그런 그 앞에 있었던 일들이 사실상 이제 덮이는 이것밖에는 사실은 없죠. 달리 고가로 매입해서 그걸 정리해주지 않으면 현대 상선이 이제 부도가 날 지경이니까 그래 되면 모든 게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고가로 매매를 하고 사는 측에서는 고가로 매입을 해야만 그 앞에 벌어진 일들을 이제 다 덮고 넘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건 안 그래도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데 사실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만이 자기들이 살 길이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여기서 의심할 지대가 딱 하나 있습니다. 또 가격이 높아지는 것도 굉장히 시나리오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게요. 이 현대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3개월 만에 2배가 오른 이유. 그렇죠. 이게 고도의 작전이 있었다고 저는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는 게요. 여기 아까 지금 현대 상선에서 주식을 담보로 해가지고 엘리베이터에서 4,500억 꽂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현대 엘리베이터도 이 입찰에 참여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선 매수 청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저기 산업은행에서 이렇게 준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권리를. 근데 현대 엘리베이터 측에서 가격을 높입니다. 난 이만큼 못 받으면 안 팔아 이래버린 거예요. 난 이만큼 못 받으면 안 팔아. 그래서 이것도 프로레슬링이네. 그렇죠. 약간. 그런데 언론에서는 7천억이라고 대충 마지노선을 7천억이라고 제시한 것 같은데요. 저는 좀 더 높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또 하나 의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아까 EY 한영이 입찰을 들어오면 그 중에서 제일 높은 가격, 합리적 가격을 쓴 사람을 하나를 고릅니다. 예. 그래서 그게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는 예.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매각 방식을 바꿉니다. 어떻게요? 프로그레시브 딜이라는 방식으로 바꾸는데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경매 효과 방식이에요. 뭐냐면 여러 사람이 우리 4명이서 이 컵 하나를 사는데 100원, 90원, 80원 뭐 이렇게 네. 110원 써가지고 네. 110원 뽑는 게 네. 아니라 비딩을 붙이는 거죠. 그렇죠. 청장님이 100원 부르면 나 저기 110원. 그렇죠. 이렇게 불러버린 거예요. 120원.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금융주주하고 붙였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본 저기 기사 내용만 확인을 해보면 EY 한영은 프로그레시브 딜로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있었는데 뒤에 싹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경매효과 방식으로 이렇게 비딩을 붙여버리니까 KB가 썼다는 거죠. 거기다가 더 높게. 근데 어떻게 보면 프로레슬링하고 같은 거예요, 사실은. 결국은 저쪽에서 한번 내가 최고가 쓸 수 있게 네가 계속 한번 따라와 줘. 그렇죠. 한 거죠. 바람 잡아도 그렇죠.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법에 걸리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만드는 왜냐면 시나리오가 있지 않았느냐. KB가 뜬금없이 1억 2천을 쓰면 이 미친놈아 그럴 거니까 예. 사실은 얘를 지금 저쪽에 좀 저쪽 선수도 뭔가 좀 이득이 있었겠네. 예. 아 나 진짜 그래서- 왜 나라가 있고 이 모양이죠?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알잖아요. 이렇게. 예.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이 과정에서 예. 소액주주들은 엄청나게 피해를 받지 않겠습니까? 이거 2만 원 가까운 돈으로 산 거, 2만 원 가까운 돈, 예, 넘게 산 거예요. 지금 KB가. 프로레슬링 선수는 어쨌든 그 맞은 역할 한 놈도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현정훈 회장하고 현정훈 회장 일가도 같이 주식을 팔았거든요. 근데 예. 이 당시에 KB에 예. 저희가 지금 계산해 본 바에 의하면 한 50억 가까운 수익이 발생됐어요. 알바들한테는 귀염둥이죠. 그 정도 껌값이지 뭐. 그래도 현대상선 이렇게 다 부실 만들어 가지고 국민의 세금으로 했는데 본인들은 챙겨갔어요. 짜증 확 나네요. 정말 책임하고 예. 우리 기업도 믿을 만한 회사가 없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진짜 검찰 수사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예. 이게 뭐 그냥 일개 갑자기 검사 하나가 수사하겠다고 나설 이런 거리는 아니고 이거는 정권 차원에서 뭔가 정권 차원에서 제가 봤을 때 어중간히 높은 곳에서 의지가 있지 않는 한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거 워낙 큰 인물들이라 이게 지금 제가 예. 참 여기서 부탁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 좀 섭섭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사실은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는요. 대통령이 칼춤을 추지 않으면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정말- 그 재산세, 예. 종부세 얘기도 좀 안타까워요. 국민의 여론도 재산세 조금 더 내게 하라. 어떻게 뭐 2, 3천만 원의 자동차 가진 사람이랑 10억짜리 아파트 가진 사람이랑 무슨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것처럼 저는 좀 문재인 대통령이나 완전히 측근들 완전히 그쪽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만 좀 우아하시면 되지 나머지들이 그레이스하셔가지고 지금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너무 촉박한 일정으로 예. 사실 뭐 몸살
있으셨다고 하는데 이제 정말 혼자서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사실은 이 대통령은 좀 그 일일이 이런 부분에 다 미주알 고주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고요. 예. 밑에서 각 자기가 맡은 참모들이나 또 각 부처에서 일을 알아서 챙겨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일일이 이야기 안 하면은 전혀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과거에 자기들이 다 한 일들이잖아요. 이렇게 되도록 이걸 파헤치면은 전부 자기들 일이 지금 드러나야 되는 거야. 얼마나 웃고 있을까요? 지금 이거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다 돈만 결국은 프로레슬링 선수들이 이건 프로레슬링도 아니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건 프로레슬링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저기 그 야구 아니 뭐 스포츠 뭐라고 그러죠? 도박 짜고 하는 거. 이번에 볼넷 내주면 얼마 줄게. 예, 이거지 이거 완전히 결국은 와. 이래서는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수사권을 가지신 분들이 좀 분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답답합니다. 안 청장님하고 둘이 맨날 그 얘기하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참 속된 말로 좀 쪽팔린 게 뭐냐면요. 외국에서 이 가까운 뭐 인접 국가나 이런 데서 볼 때도 이제 저희 나라 정보들이 다 가고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긴 합니다. 참. 지금 오릭스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금? 진짜. 예.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우리가 10탄이잖아요. 예. 1탄부터 찌질찌질하게 얘기해왔던 현대증권매가 저 이제 다 이해 갔어요. 이해 가셨어요? 이제 다 이해 갔어요. 네. 결국은 국민 돈으로 다 메꾸고 해피엔딩으로 저쪽 해피엔딩으로 끝난 거. 와 아직 안 끝났어. 해피엔딩 아니에요. 그죠? 아니죠? 해피엔딩 아니죠? 아니죠. 네, 아니어야죠. 예. 네. 끝까지 추적해야죠. 네. 10탄에서 이제 뭔가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이 이야기들은 결국 이 서민들하고도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서민들하고 다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더 관심을 갖고 더 저희에게 힘을 좀 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또 뭐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뭐 사는 건 빡빡하지만 이야기는 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조단위 이야기하는 이 아는구의 뉴스 하천공장을 좀 애청해 주시고 아니 뭐 실수하는데 뭐 150억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추어예요. 그래. 150개. 이번에 통장으로 300개 들어왔던데 억은 개입니다. 억은 개고 뭐 조단위로 여러분도 뭐 사는 건 빡빡해도 팟캐스트는 저단위 이야기하는 우리 아는구의 뉴스 하천공장을 애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11탄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동영아 힘내. 빨리 달려와서 문의해. 안 쳐다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